당화혈소가 무려 14.6%였어요. 이 정도면 거의 응급실 가야 하는 수준이고 단 4개월 만에 당뇨를 당당히 졸업을 하셔서 당뇨 내화를 다 끊고 5.3%까지 낮아졌던 그런 분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조리법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식물성 기름에는 그 중에서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묻혀서 먹게 되면 채소 속에 있는 지용성 황산화 물질이 더 흡수가 잘 됩니다. 혈당 조절을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딱 한 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일주일 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요. 많은 분들이 당뇨는 평생 걸리면 낫지 않는다, 평생 관리하는 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당뇨는 졸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졸업을 해야 하는 병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당뇨 졸업이라고 하는 거를 의학적인 용어로는 당뇨 관해라고 합니다. 당뇨 관해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당뇨약을 다 끊고도 6개월 이상 당화혈소가 6.5% 미만으로 조절되는 걸 당뇨 관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편하게 부르기 위해서 당뇨 졸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실제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당뇨 졸업이 가능하다라는 게 밝혀져 있고요. 제가 진료를 해봐도 많은 분들이 실제 당뇨 졸업을 하십니다. 먼저 연구를 살펴보면 펌메드라고 하는 의학 논문들을 검색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당뇨 관해에 대한 논문들을 살펴봤더니 지난 5년 동안 1,300건이 넘는 논문들이 게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연구가 룩 어헤드나 다이렉트 연구들이 있는데 그 연구들의 공통점이 체중 감량이나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당뇨 관해가 가능하다라는 게 바로 핵심이었고요. 그 중에 제가 감명 깊었던 거는 당뇨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게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문제잖아요. 개인적인 손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뇨를 평생 가져가야 하는, 평생 관리하는 병이 아니라 졸업을 하고 관해를 하는 병으로 인식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 보통은 당뇨 걸린 지 얼마 안 된 분들, 예를 들면 5년 미만이라거나 아니면 젊은 분들이 당뇨 졸업을 더 빠르게 잘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걱정했던 것과 달리 당뇨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뇨를 반드시 졸업하겠어 이런 의지를 가지고 정말 몰입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당뇨 졸업을 또 빠르게 하시기도 합니다. 당뇨는 반드시 졸업할 수 있고 누구나 졸업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평생 관리하는 게 아니라 졸업할 수 있는 병이다, 나도 한번 졸업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 졸업하신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가장 기억나는 분들만 몇 분 꼽자면 충북 제천에서 오셨던 분인데 당화혈소가 무려 14.6%였어요. 이 정도면 거의 응급실 가야 하는 수준이고 당장 입원해야 되고 인슐린 맞아야 하는 상황인데 한의원에 오셔서 나는 당뇨를 졸업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그분이 당뇨약 4알을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단 4개월 만에 당뇨를 당당히 졸업을 하셔서 당뇨약 4알을 다 끊고 5.3%까지 낮아졌던 그런 분이 있는데요. 그분의 경우에는 원래 간 수치도 높고 그 다음에 컨디션도 안 좋고 항상 피곤하고 우울감도 있으셨는데 이런 문제까지 다 극복을 하셨습니다. 또 한 분은 70대 고령이셨는데 당뇨 졸업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조금 오래 걸릴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색하게도 4개월 만에 졸업하셨던 분도 기억이 남고요. 또 어떤 분은 당뇨를 10년 앓고 있으셔서 오래 걸릴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7개월 걸리셨던 분도 기억이 납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당뇨를 졸업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와 믿음을 갖고 계셨고요.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굉장히 몰입해서 생활하십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 음식,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에 있어서든 어떤 분야에 있어서든 굉장히 몰입해서 생활 관리를 해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졸업까지 이뤄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당뇨 졸업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나도 당뇨 졸업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도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습관만 바꿔도 평생 혈당을 낮출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조리법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 저희 음식의 경우에는 덜 짜게 먹으려면 우선 좋은 소금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정제 소금을 사용하지 마시고 천일염을 사용하시되, 천일염을 내가 너무 짜지 않게 딱 먹어보면 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너무 싱겁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너무 짜게 먹으면 그 뒤로 계속 물이 먹히죠. 너무 짜지도 않고 너무 싱겁지도 않은 적절한 간은 하셔야 소화도 잘 되고 우리 몸에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에서 온 천연 재료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새우나 아니면 다시마나 아니면 멸치, 이런 천연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시면 감칠맛 나게 그리고 너무 짜지도 않게 조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몇 가지 조금 더 꿀팁을 드리자면, 간을 보실 때는 너무 뜨거운 상태에서 간을 보게 되면 짠맛을 잘 못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식은 상태에서 간을 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가공식품 있잖아요. 예를 들면 햄이나 소시지 같은 거는 한번 끓는 물에 데쳐서 드시면
드셔야 짠맛을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저염식으로 음식을 드실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저지방입니다. 저지방은 덜 기름지게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우선 덜 기름진 음식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육류를 먹는다라고 하면 돼지고기나 소고기보다는 가금류에 해당하는 닭이나 오리가 덜 기름지니까 좋고요. 그리고 같은 돼지고기를 하더라도 덜 기름진 부위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오겹살보다는 삼겹살, 삼겹살보다는 목살, 이런 식으로 덜 기름진 부위를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기왕이면 동물성 기름보다는 식물성 기름이 좋겠죠. 올리브유나 들기름, 참기름 같은 그런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조리를 할 때는 굽거나 볶으면 너무 기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를 하신다면 덜 기름지게 음식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당분 조리는 덜 달게 먹는 거예요. 우리가 단맛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그래서 단맛을 내가 대체하기 위해서 설탕 대신에 대체 감미료를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 감미료조차도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단맛에 익숙해지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설탕뿐만 아니라 대체 감미료조차도 줄여가는, 그래서 단맛을 멀리하는 그런 식습관을 가지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그리고 요리를 하실 때 예를 들면 샐러드 드레싱을 만든다, 그럴 때는 키위나 사과를 이용해서 드레싱을 만들면 설탕 없이도 좀 단맛을 낼 수가 있고, 불고기 양념할 때는 배를 넣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요리를 할 때 채소나 과일에 있는 단맛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덜 짜게, 덜 기름지게, 그리고 덜 달게 드시면 같은 음식을 드시더라도 굉장히 혈당을 낮추면서도 평생 혈당 걱정 없이 음식을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식물성 기름에는 들기름과 참기름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들기름이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면 오메가3가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좋고요. 아니면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좋고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들기름을 활용하실 때는 냉장 보관을 했다가 사용하시면 좋겠고, 들기름에는 오메가3가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나물 무칠 때, 그럴 때 들기름 활용하시면 좋고요. 실제 채소에는 지용성 성분도 있거든요. 지용성 항산화 물질이 있는데, 그런 성분들이 흡수가 잘 되려면 지방을 활용해서 같이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들기름으로 묻혀서 먹게 되면 채소 속에 있는 지용성 항산화 물질이 더 흡수가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기름도 잘 활용하시면 더 건강하게 식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집에서 실천하기 쉬우면서 확실하게 혈당을 낮출 수 있는 운동 3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고른 운동 3가지의 공통점은 유산소 운동이 가능하면서 근력 운동도 동시에 되는 운동들이거든요. 왜냐면 유산소 운동은 즉각적으로 혈당을 낮춥니다. 그런데 또 유산소 운동을 너무 하면 너무 힘들죠? 그렇기도 하고, 우리는 또 장기적으로는 근육이 어느 정도 생성이 되어야 근육이 혈당을 저장해주는 저장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력 운동도 병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단기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데 좋고, 장기적으로는 근육량을 늘려주는 근력 운동도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이죠. 2개가 가능하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3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자전거 타기예요. 우리 실내 자전거 사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자전거 운동에 관심을 가졌던 계기가 어떤 30대 남성분이 오셨는데 당화혈색소가 6%대라서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았고 당뇨약은 2알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육아하랴 일하랴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전거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매일매일 20분씩은 꼭 하셨는데, 이분이 살짝 과체중이었는데 자전거 운동을 하고 2주에 한 번씩 올 때마다 체지방은 줄어들어 있고 근육량은 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 되다 보니까 땀이 나고 체지방이 태워지면서 체지방량이 줄어듭니다. 당뇨약 2알을 다 끊고도 당화혈소가 5점대까지 떨어져서 당뇨를 졸업을 하셨는데, 이분을 보면서 자전거 운동이 굉장히 좋구나 이런 걸 많이 배웠었던 적이 있는데요. 자전거 운동이 좋은 점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일단 안전합니다. 밖에서 자전거를 타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위험이 있잖아요. 실내에서 자전거를 타게 되면 안전하게 운동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번째, 유산소 운동을 너무 급격하게 하게 되면 사실 저혈당 위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하기 때문에 저혈당이 혹시 오더라도 우리가 대처가 가능한 게 바로 자전거 운동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제가 실제 진료를 해보면 관절이 아파서 운동 못해요, 아니면 발바닥에 족저근막염이 있어요, 아니면 발목이 아파서 디디면 아파요, 운동을 못하겠어,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발바닥에 하중을 주지 않고 그냥 관절에
건강에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게 자전거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이 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자전거 운동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서 좀 힘들다 이런 분들은 처음에는 3분도 좋고 5분도 좋습니다. 나의 체력과 관절에 맞게 하시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면 되거든요. 자전거 운동 꼭 한번 집에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계단 운동이 있어요. 서랍장이나 아니면 조그만 박스 같은 거를 내 눈앞에다 딱 놓고 발을 하나씩 올렸다 내리고 올렸다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약간 숨이 차는 유산소 운동도 되고 허벅지를 계속 활용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 되는 거죠. 집에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계단을 타려면 또 밖을 나가야 되는데 집에서도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슬로우 조깅이에요. 집에서 층간소음 없이도 집에서도 슬로우 조깅을 할 수가 있고요. 제자리에서 하셔도 되고 빨리 뛸 필요가 없습니다. 슬로우 조깅을 하면서 나의 체력에 맞게 유산소 운동과 그리고 허벅지를 활용한 그런 근력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슬로우 조깅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유산소랑 근력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활용해 보시고 단기적으로 우리 장기적으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장내 환경이 나쁘면 똑같이 음식 조절을 하고 똑같이 운동을 해도 생각보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장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장 속에는 수십조 개의 장내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장내 미생물은 음식 소화도 당연히 돕지만 혈당 조절에도 관여를 하거든요. 실제 제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 연구했었던 논문이 당뇨 환자 50명과 정상인 50명의 대변을 채집을 해서 장내 미생물을 비교 연구하는 그런 분석을 했었는데, 연구 결과 정상인들이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에 비해서 유익균은 훨씬 더 많고 유해균은 적었고요. 그리고 장내 미생물도 굉장히 다양성이 풍부했습니다. 장내 환경이 좋은 거죠. 그 이유는 유익균이 많으면 부티리산과 같은 단세지방산을 만들다 보니 우리 몸에서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집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는 거죠. 반대로 유해균이 많으면 장내 염증이 많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장내 미생물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장 건강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 최근에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바로 일주일에 식물 기반 식품을 30가지 이상 섭취하라 라는 연구 결과인데요. 실제 연구를 해보니까 일주일에 10개 미만으로 섭취한 사람에 비해서 30개 이상으로 다양하게 섭취한 사람들의 장 건강이 훨씬 좋았다고 합니다. 이때 여기서 말하는 식물 기반 식품이라고 하면 당연히 채소나 과일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통곡물이라고 하는 곡류, 그리고 콩류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견과류, 그리고 씨앗류라고 해서 햄프시드, 치아시드 등과 같은 그런 씨앗류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허브류라고 해서 민트나 로즈마리와 같은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허브도 괜찮고, 그리고 약재 있죠. 인삼이나 아니면 황기 같은 그런 약재도 다 허브류에 들어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식물 기반 식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채소만 일주일에 30개 이상 먹어라 이게 아니기 때문에 방금 나열했던 그런 음식들을 30가지 이상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장내 건강이 좋더라 라고 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의 장 속에는 수십조 개의 장내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얘네가 먹는 먹이가 다 달라요. 어떤 애는 특정 음식을 먹고 또 어떤 애는 특정 음식을 먹고 다른 음식을 먹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 좋다고 하는 일부 음식들만 편식처럼 먹게 되면 다양한 장내 미생물이 공존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0개 이상 먹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5가지 이상 새로운 식물 기반 식품을 먹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5가지를 먹었으면 내일은 또 새로운 걸 5가지를 먹고 그 다음날 또 새로운 5가지를 먹으면 일주일이 쌓이면 30개가 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30개 이상의 식물 기반 식품을 일주일 안에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장 건강을 지키게 되면 혈당 조절을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뇨 졸업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딱 한 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일주일 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게 쌓이면 여러분도 당뇨 졸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당뇨 졸업에 도전하시고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